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조국 수호가 아니라 조국 수홍. 자 어제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주자들끼리 최초로 하는 토론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 역시나 쟁점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포문을 열었는데 본인 캠프의 성명불상자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고발을 했는데 특정 캠프 소속원이다라고 특정했다. 어디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박지원 공작에 우리 캠프가 무관하다고 밝혀졌으면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언론계에 퍼진 이야기라서 수사해달라는 것이고 수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뭐가 밝혀졌다는 말씀이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과 똑같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 한 명을 증거 없이 고발한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괴멸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면서 검찰총장 재직 시에 보수 세력 수사로 보수 괴멸을 시킨 원죄를 갖고 있다. 사과할 생각이 없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수사에 신중하게 응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홍 후보가 당대표를 할 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괴멸된 것은 홍 후보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주로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됐는데요. 최재형 후보는 민주노총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의 발상은 초법적인 접근이다. 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후보는 노조도 대화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면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언론에서 1일 1망언이라고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국 수홍이라는 신조어를 불러일으킨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도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무슨 관례나 관용이나 이런 거를 베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 들으셨고요. 계속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잉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반대쪽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국 수호 더하기 홍준표를 합성한 단어죠. 조국 수홍이라는 패러디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다음 날 오늘이죠.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다소 변화된 톤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워낙 또 지지자들이 뭐 항의를 한다거나 비판이 좀 이어졌었나 보군요. 자, 어제 국민의힘 첫 후보들 간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하태경 의원이 가장 돋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사태를 놓고 견해가 이제 엇갈리는 그 부분이 가장 뜨거웠던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꽤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워낙 유승민 의원은 워낙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능력이 얼마나 될까가 굉장히 큰 관심사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제 평은 뭐냐면 다소 미흡하지만 선방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워낙 기대치를 좀 낮춰놔가지고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고 후반에 이제 가면 갈수록 얘기가 풀려가지고 또 후반에 주제가 이 검찰에 관련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 늘어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치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리는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자,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윤석열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이어가면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이 두 후보님께는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만 사감은 없습니다만 원희룡 안상수 후보를 지목해서 토론한 게 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두 분을 지목을 해서 토론회 상대로 해서 2분씩 시간을 쓰셨는데 거의.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급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아무리 똑같은 후보라고 해도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검찰총장 전에 수사관일 때부터 이 나라의 거대 권력과 항상 맞서서 싸워오면서 거기서 싸운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본선 무대에 나와서 본인한테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하고만 이 토론을 하는 모습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전 사실 이 검찰 국감 때나 청문회 때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힘을 빼고 겸손해지셔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매력을 뿜을 필요가 있다. 김 소장님 같았으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을 뭐 예를 들면 최재형 후보라든지 뭔가 좀 본인 드라이브로 논쟁을 하고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넘어가도 저는 여기서 박학다식한 이 윤석열 후보를 기대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 작가님. 이건 지금 약간 전략적인 것 같거든요. 캠프에서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네거티브로 들어가지 않고 정책 선거를 하자. 그리고 사실 이게 주도권 적이잖아요.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갔다라는 것은 뭐 답변하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답변할 의무에 있는 건 토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뭐랄까 이슈를 좀 던진 것 같아요. 다양한 정책적 이슈로.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선거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는 그 캠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두 명을 선택한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안상수 원희룡 공통점이 전현직 광역단체장이거든요. 그리고 2차 경선인 4명 안에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불러가지고 관심을 좀 표현하면서 그리고 아마 지역에 따른 그 기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층이 2차 경선 이후에 내 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까지. 그 안상수 후보를 부를 때도 예. 인천시장 하신 안상수 후보님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뭔가 대결을 위해서 지목한 게 아니라 제휴를 위해서 지목한 제휴죠. 약간 내 편 만들기.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또 불가피한 건 맞는 그리고 것 하나 같아요. 좀 언급 꼭 해야 될 거 하나 까먹었네요. 황교안 후보랑 토론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이게 검토 비슷한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늪에 빠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염동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개표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에 그 제1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가실 분들은 전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일관되게 4.15 부정 선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국민의힘 있는데 분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태경 후보가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버전은 그 자체가 아예 공작이다. 내지는 개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은 개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 후보가 후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물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안 무는 게 훨씬 나았다. 왜냐하면 강성 그 지지층들을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적당히 말로 얼버무려서 넘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약간 물고 들어간 부분이 좀 나중에 아마 이게 본선에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그 조국 수홍 홍준표 후보. 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라는 견해를 밝혔을까요? 이 부분은 김성애 소장부터 좀 짚어주시죠. 전 자꾸 홍홍 가니까 아니 뭐 우연히 봤는데 SNS에 이분이 오늘 추석 명절 얘기하면서 컴백 홍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빵 터졌거든요.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맥락도 없는데 거기 왜 컴백 홍이 나오는지 홍에게 예. 돌아오라 이런 얘기인 저희도 것 같은데. 컴백 홍 계속해 주세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사실은 자 보시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예. 여론조사상으로도 전 국민의 50% 정도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준표 후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인데요.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역선택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춘다고 해도 이거 소용없습니다. 예.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발언을 왜 하셨는지 의아하고 중점은 역시나 1대1 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꺾을 수 있는
본인의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는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작가님. 이게 뭐 본선을 겨냥한 행보는 아니고요. 지금 후보도 본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경선을 통과해야 되겠고 지금 홍 후보가 비빌 수 있는 데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당 지지층 중에서는 지지율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빌 때는 바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인데 지난번에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거기서 조금 더 표를 얻게 되면은 여기서 또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툭 던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자기를 지지하는 2030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30들은 자기의 그 미디어빨 그다음에 미디어 예능 감각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옮겨온 부분이 있는데 이 2030들한테 조국 이건 공정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고 제가 볼 땐 지금 역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인데 뒤늦게 저희가 철회를 한 거죠. 그 발언을. 이 조국 수홍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제가 제3의 설까지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진중권 작가님은 역선택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에 강성보수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가져와서 희석을 시켜서 오히려 중도 무당층으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거다. 이런 해석이 또 한편으로 있는데 예. 저는 제3의 설은 오히려 전통 지지층을 향한 것이다라는 설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설. 예, 왜냐하면 보수 계멸론하고 이게 맞닿는 건데 예. 윤석열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예, 그런 이미지를 전통 보수층한테 조국 전 장관 이슈까지도 같이 보수 계멸하고 세팅을 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저는 홍준표 의원도 역선택이라든지 그 당 밖의 지지를 등에 업는 단계는 지났고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도를 올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석 때 친지들끼리 어떤 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역선택이 아니라 거꾸로 지지층의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3의 가설입니다. 예. 두 번째 가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도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다 등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도 그거는 나왔거든요. 이미 당신이 뭐 박근혜 수사, 뭐 이명박 수사 너무나 잔혹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층에서 조국 수사가 가혹했다라고 믿어줄 사람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뭐냐면 그쪽에서 가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뭡니까 보수층에서는 이건 정당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시간의 추이를 보면서 유권자들 반응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자, 1차 접종률 70% 돌파 오늘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3,540만여 명 됐는데 예. 오늘 안으로 3,600만 명 넘을 것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접종에 대해서 오늘부터 잔여 백신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는 뭐 3 내지 6주, 모더나는 4 내지 6주 이런 식으로 범위 내에서 접종을 1, 2차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 또한 70%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추석을 앞두고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0시 기준 확진자가 2,008명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지역 발생 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7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접종률 70% 돌파에 대해서 놀라운 속도다 이렇게 SNS에 발표를 했고 접종 시작 204일 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맞췄다. 뭐 의료진과 또 국민들의 성과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이제 민주당에서도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1차 접종률 70%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출범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장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임명이 됐고 코로나를 독한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그 일상적인 단계적인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에 대한 추가 접종 방향이라든지 예. 또 1,100억 원 수준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예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논의 점점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추석 연휴도 참 중요한 방역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명절 전까지 굉장히 고생하시네요.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70% 1차 접종 완료했다라고 이제 목표를 달성을 말을 했는데
결국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이 협조하신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3, 4월 접종 막 시작됐을 때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는 좀 과장된 언론의 보도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접종 동의율이 많이 떨어지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잘 해주신 부분들은 일단은 공급에 최대한 노력했었던 뭐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이제 공무원들 또한 예방접종에 힘써주셨던 이제 의료진들 또한 접종에 동참해주신 국민들 노력이 한꺼번에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만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제 그러면 마음고생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진 교수님 왜 웃으세요? 자, 반면 이제 2차 접종은 이제 40%를 넘긴 수준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2차 접종자도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2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차 접종률은 일단 이제 백신 공급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잔여 백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2차 접종의 시기를 좀 당기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접종 물량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미 6주로 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종 간격도 당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관건은 이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서 백신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이 한 371만 명이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제 이분들이 백신 접종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공포심이 있어서 그러신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예. 접종 자체를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하. 일부는 일단 접종의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사실 있고, 또한 이제 접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접종을 아예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득은 어렵지만, 접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유인책들을 가동해서 일단은 접종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20에서 49세 사이보다 더 걱정되는 건 60세 이상에서도 아직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이 꽤 100만 명 넘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100만 명이나.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그분들은 감염됐을 때 치명적으로 이제 뭐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접종에 동참할 수 있게끔 최대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뭐 좀 냉정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60세 이상 그룹에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치명률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안 맞겠다고 생각하고 안 맞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전 20, 30대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게 20, 30대는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거 뭐 실제로 걸려도 죽거나 뭐 중증으로 잘 안 돼서 우린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안 맞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 20, 30대는 백신을 안 맞아도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하죠. 60대 이상의 사망률하고 이제 20대, 40대 사망률은 완전히 다르기는 한데요. 예. 이번에 4차 유행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20에서 40대, 특히 50대까지도 중증 환자가 상당히 발생했다는 게 4차 유행과 좀 많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델타 변이의 효과죠. 예, 델타 변이 효과도 있고 또한 이제 이번에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중증 환자가 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폐렴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입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20에서 40대도 예방접종은 한번 꼭 맞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혹시 그 60세 이상 그 1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그 접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그 정보 60세 이상 중에서 뭐랄까 정보 접근이 미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못 맞는 분들은 이제 정부청이 노력을 했긴 했지만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내야지. 근데 그런 부분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찾아내주지 않으면 뭐 전혀 못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내야 되는데 다만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는 안전성 문제 또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아예 접종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분들은 설득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접종을 안 하면 계속해서 방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뭐 이 코로나 논의가 되면서 접종 자체를 해야지 이제 어떤 모임에 갈 수 있거나 뭐 노인정에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일단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은 계속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차원의 어떤 세부적인 또 세대별로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샷 얘기도 나옵니다. 모더나랑 화이자는
시간 지나면 백신 효과 좀 떨어진다. 그래서 부스터샷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반면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는 부스터샷이 또 없어도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일단은 이제 연령대하고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서 조금 약간 방향성이 다른데요. 예. 일단 고위험군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만성질환 있는 분들,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부스터샷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20에서 이제 50대 정도의 젊은 분들에 대해서 부스터샷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접종을 시작을 했지만 일단은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라든지 또한 이제 부스터샷의 효과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연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연구가 축적이 되고 또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 추석보다 이번 추석에 하루 평균 이동량이 한 3.5%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방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동량이 늘어나는 건 이번에 이제 모임을 예방접종자 합쳐서 8명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순이고요. 예. 다만 모이시더라도 안전하게 모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접종자나 일단 1차 접종만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향 방문, 특히 어르신들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이시더라도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 잘 해주면 좋겠고 식사도 너무 한꺼번에 모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띄엄띄엄 나눠서 여러 방에 나눠서 드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별 가정에서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형제들도 좀 따로 모이기도 하고 좀 날짜를 좀 다르게 해서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좀 전문가에게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진 작가님부터?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게 델타 변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이 77.6%인데 이게 전국으로 좀 뻗어나가는데 이게 혹시 확산의 기계가 되지 않을까 좀 두렵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좀 완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서서히 전환을 좀 준비해야 될 때이니까 해봐야죠. 그래요. 김 소장님 짧게. 예, 10만 명당 얼마인지로 좀 돌리고 2,000명에다 1,000명에다 이렇게 중계하듯이 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언론들이 좀 알려주고 치명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풀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합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들썩이는 정치일번지 종로. 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이제 대선과 함께 종로랑 서울 서초갑 지역 보궐선거 눈에 시선을 받고 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네, 종로 같은 경우는 크게 4갈래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 대표급 차출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되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는 대선 출마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에 계속해서 상계동에 남겠다. 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패자부활설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야권 쪽에는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직자 출마설입니다. 휴직?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의 이종걸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번째는 현 대선 주자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경선을 통과 못한다는 전제를 하고 이제 그런 가정 하에서 가능한 건데 여권에서는 추미애 후보, 야권에서는 최재형, 황교안 후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종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쪽에 정문환 전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서초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이정근 지역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전 의원,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들썩이는 정치 1번지 종로 상황.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예, 종로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어쩌면 자신은 이제 명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어떻게 떠나느냐, 거기다 묻은 노력이 얼마인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이 부른다, 당이 원한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가게 되면 당 대표 대선 후보랑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약간 러닝메이트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거기에 응하는 형식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강하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단어는 약하게 빼시네요. 그 속도는 이제 이준석 대표 출연. 아무튼 자 우리 김 소장님.
대선 경선 결과도 모르는데 종로에 누가 출마할지를 맞춘다는 것은 그냥 다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그 대선 후보의 합의하에 혹은 대선 후보가 지목한 사람이 출마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 과정까지 다른 추측들은 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제 추측을 봅니다. 뒷받침하는 추측입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김수민 평론가 종합해 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아까 대선 주자들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각 당의 경선이 민주당이 10월 그리고 국민의힘이 11월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고도 재보선까지는 대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4개월 4개월 정도 남죠.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정되기까지도 한 1, 2월에 결정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계속 늦춰가지고 최대한 중량감 있는 인사 그리고 대선 후보하고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 인사 이렇게 공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난감할 겁니다. 거기다 자기를 꽂으면은 이게 자기가 자기를 꽂는 셀프 셀프 공천이니까 알겠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준석 대표는 당을 열심히 잘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